원전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001년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23년이 지난 현재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퇴물 취급을 받던 원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급부상한 건데요. 오늘 더구로에서는 산업부 오소연 기자 모시고 한국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직접 취재차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한 일주일 정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녀왔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서 이제 프라보 수비안토르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에너지 업계나 뭐 제가 만난 원전 업계 분들은 과연 새 대통령이 됐을 때 원전 정책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최근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부터 불가리아 원전 설계 사업 수주까지 연이어서 쾌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원전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장점과 또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원전을 직접 짓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저희 첫 원전인데 그게 1970년대 후반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만났던 그런 인도네시아의 한전 같은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PLN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도 그렇고 그 원전이라든가 뭐 항공우주 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을 브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기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한국은 원전을 상용화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에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같은 경우도 와서 이제 현장을 봤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원전 연구기관들도 많이 둘러봤다고 하면서 안정성도 그렇고 품질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호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원전 생태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원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건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력도 좀 양성해줬으면 좋겠고 현재 원전 관련 업체들도 좀 키워주면 좋겠고 이런 당연히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이번에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현지화랑 뭐 기술 이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하면은 체코 원전 업체들 그 참여 비율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도 체코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었는데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신흥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호평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지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이 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 사용량은 저희 나라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리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 없고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섬이 많은 군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 시설을 돌린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곳곳에 전력이 다 공급되지 않는 한계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럼 외딴 지역에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과 함께 경제성장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지금 5%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력난이다라고 하면은 해외 기업들 투자하는데도 당연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좀 원전을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먼저 이제 소형원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면 소형원전은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전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수출한다고 하는 한국의 수출형 원전인 APR 1400이 1400메가와트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원전이고 그만큼 건설 비용도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짧습니다. 당연히 뭐 인도네시아 같이 좀 자금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원전이고요. 제가 실제로 그 브린을
브린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브린에서 가장 선호하는 첫 번째 원전이 뭐가 될 것 같냐, 인도네시아에 뭐가 첫 번째로 지어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소형원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원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이 토르큰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TMSR이라는 그 용융용 원자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융용 원자로가 어떤 원자로냐면 보통 그 저희 한국에서 돌아가는 원전은 냉각수를 물로 씁니다. 근데 이게 물이 아니라 용융염이라는 냉각제를 쓰는 원자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토르콘파워에서 추진하는 그 TMSR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여기에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전을 하나의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배에 싣고 그 상태로 해상으로 운반해서 해상에서 설치하는 원전이거든요. 근데 일부는 떠 있고 일부는 잠겨 있는 형태인데 그 떠 있는 높이가 23m입니다. 그래서 왜 23m로 이걸 그럼 지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건 후쿠시마 원전 사례였거든요. 후쿠시마가 원전 그 쓰나미가 왔을 때가 15m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일본처럼 지진도 많고 뭐 쓰나미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노후쿠시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안정성을 강한 원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SMR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홀텍이라던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 미국 원전 업체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한국형 뭐 소형 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혁신형 소형 원전이라고 불리는 ISR도 그쪽에 건설을 하려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에서도 원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상용화된 원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연구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RDE라는 실험용 원자로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계 단계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세르퐁이라는 지역에 10메가와트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거는 2010년대 후반에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금 조달이라던가 뭐 규제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한국에서도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그 바탐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바탐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85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중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고요. 그리고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정권이 또 한 번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재개하려고 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결국 뭐 자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 그리고 원전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정책이 바뀌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용화된 원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용화까지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새로 당선된 그 프라보우 수비안토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게 무상급식이고요. 무상급식을 이제 8천만 명 이상 국민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정책인데 이게 자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세계은행에서도 너네 과연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전까지 취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전에 그 수많은 돈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정말 의지 있게 원전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펼치고 그거에 마땅한 규정도 마련하고 자금도 배분할 수 있느냐? 그게 전 중요한 가장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또 원전에는 얼마가 투입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동남아시아 입장이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뭐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나라는 뭐 중동의 바라카 원전 수출해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랑 체코에도 지금 원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만 없죠. 신흥시장에만 없는데 이런 신흥시장에 우리가 깃발을 꽂았다. 이걸 통해서 확대할 수 있다. 원전 수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같은 그런 군도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그 소형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기만 지으지 않을 거고요. 여러 기를 지을 거고 여러 지역에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수주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코 원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적자 수주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두코바니 원전 1기를 체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말까지 뭐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됐고 나머지도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아직 금융 지원을 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뭐 대규모로 저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인도네시아라고 다를까? 저는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금이 좀 부족한 신흥국가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누산타라는 신도시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 주택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뭐 밖에서 볼 때 오히려 잘 됐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누산타라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는 20% 댈게, 민간에서 80%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할 때는 4대6, 5대5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네가 많이 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과연 원전이라고 예외일까라는 생각이 전 좀 일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전까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많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남을까? 이건 좀 더 계산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전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기술 이전이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한수원이 이미 충분히 이제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많은 협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타원전 재개를 위해서 그리고 소형원전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늘 포함되는 내용이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뭐 현지 업체 참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늘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기술 이전이라던가 뭐 현지화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력은 확대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신흥국가에서는 원전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용 원자로조차도 해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갔던 원전이 세르퐁에 있는 그런 다목적 시험용 원전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발전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해결료를 실험하고 그리고 뭐 치료용이나 진단용으로 쓰이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그런 실험용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은 뭐 기술 이전이나 협력, 그 이후의 협력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은 더구로에서 오소연 기자 모시고 한국 원전 사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한국의 동남아시아 원전 사업 수출은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서 에너지 협력 그리고 기술 공유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국가 관계를 또 강화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